빅데이터에 대한 책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1908년이죠. 그러니까 1884년부터 시작해서 1908년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죠? 최소한 24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개신교가 도대체 뭐다? 우리 개신교의 시조가 도대체 누구다?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요? 24년.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로 24년인데 전 세계적인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평균 현상으로 본다면 이것이 아주 늦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들은 이것이 훨씬 더 늦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고 교회가 생기지 않으면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점점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교지에서 선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이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4년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소한 10년 이상 빠른 일종의 이제 정체성 발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늦은 작업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처음으로 이제 이 소위 개신교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면 1908년입니다. 자, 이건 이제 누가 쓴 거냐면요. 1900 이제 여기 나오죠. 울주 1908년입니다. 1908년이에요. 근데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게일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게일은 이제 누구냐면 이제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지성적인 선교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죠, 그죠? 근데 개역 개정판 이전에 있었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죠. 근데 개역 한글판은 이제 개역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죠? 개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 개역이라는 얘기는 한번 리바이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은 언제 나온 거예요? 원전은 191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신약과 구약을 통합한 성경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1938년에 개정한 것이 개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 성경의 표준판이거든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일종의 이제 번역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 형태의 이제 번역 성경이 이제 개역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표준 성경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처음에 이제 그 개역 그 성경 번역위원회에 포함이 됐다가 번역을 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 의견 차이 때문에 그 이제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탈퇴해서 자신만의 성경을 따로 번역한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제임스 게일이에요. 제임스 게일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한 거냐면 말하자면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우리에게는 유진 피터슨이 있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죠? 그러니까 무슨 걸 한 일종의 사역, 일종의 이제 의미 번역을 한 겁니다. 일종의 워드 투 워드라기보다는 미닝 투 미닝 이런 식으로. 그럼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느냐? 제임스 게일은 거의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어가 아주 능통한 인물이었고요. 오늘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학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 주로 한국에 나오는 이제 옛 문헌들, 예를 들면 이제 한글로 된 소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운몽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구운몽 이런 것들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의 역할을 이미 100년 전에 한 인물. 이런 인물이 제임스 게일이고요. 제임스 게일이 이제 그렇게 한국말을 영어로 옮기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는 작업도 하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 있죠. 철로 역정을 번역한 인물도 한국말로 번역한 인물도 제임스 게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언어적으로 탁월하고 역사와 문화, 한국의 모든 문학들을 아주 달통했던 인물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당시에 이제 성경 번역의 이 방식이 너무 이렇게 좀 딱딱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당시 한국어의 여러 가지 이제 의미상의 어떤 그런 변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들의 당시에 번역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제임스 게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게일은 그런 수많은 이제 문헌의 역할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사였는데 종교개혁 문헌에서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첫 번째 스타트했던 인물이 바로 제임스 게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게일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제임스 게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908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종교육 관련된 역사를 이제 하나 펴내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의 통사를 낸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를 썼냐면 이게 누굴까요? 루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쓴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나온 최초의 종교개혁 관련 서적이다. 개신교 관련 서적이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뭐냐면요. 이제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영어로 된 수많은 이름들과 지명들을 통일된 이제 언어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한국 국립국어원이 특정한 용어들을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형식을 정해주지만 번역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용어들이 막 바뀌거든요. 그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들은 깔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칼뱅이라고 하고 막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제 통일된 상태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다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점점 더 통일되는 형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기에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 이제 게일이 이 작업을 시작을 하지만 사실상 이 용어가 얼만큼 자주 바뀌는지를 이제 이 도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1페이지를 맨 밑에를 보면요. 당시에 이 루터 개교 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소위 이제 서양 용어라는 것을 도입하기 시작한 인물이 이제 게일인데 게일이 당시에 사용했던 이 이름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만 추적해도 굉장히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이제 일종의 스토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터 얘기인데 루터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루터를 루터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봅니다. 스토비치 나왔어요? 스토비치가 뭘까요? 자, 스토비치. 자, 이제 퀴즈 대마왕 시간입니다. 자, 스토비치. 이게 뭐예요? 스트라스부르. 지금 빛이랑 연관이 안 되잖아요. 스토비치가 뭐예요? 자, 힌트를 드립니다. 루터의 스승 누군지 아세요? 요한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있죠. 요한 스타우피츠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프로테스탄? 이게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가죠? 잘 갑니다. 민랑돈 멜랑이톤. 이건 주로 이제 이게 아마 어떻게 유출할 수 있냐면 주로 이제 이것이 이미 중국에서는 이미 기독교가 우리보다 빨리 갔으니까 중국 문헌들이 이미 있겠죠. 중국에서 번역했을 때 사용했던 그 한자들을 대체로 갖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밀랑돈이죠. 밀랑이통입니다. 자, 어버는 뭘까요? 어버드. 일단 넘어갑시다. 잠깐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갑자기 저도. 어버드가 뭐 있더라? 하버드는 아니에요. 어버드가 뭐더라? 지역 이름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포션. 이건 정말 이제 특이한 형태인데요. 포션. 이거 모르겠죠? 넘어갑시다. 자, 위든버그. 이건 모르겠어요? 위든버그는 뭘까요? 네? 지역 이름입니다. 비텐베르크죠. 근데 비텐베르크를 W죠, 그죠? 영어식으로 읽으면 위튼버그이 되겠죠. 그거예요, 위튼버그. 아리스토텔이 뭐예요? 아리스토텔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자와 영어가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리스토텔이라고 표현하는 영어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영어로 읽으면 뭐예요? 아리스토텔이죠. 그 아리스토텔입니다. 오사반. 웜스. 이거는 보름스. 그런 거죠. 자,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좀 이따가 한번 넘겨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책이 갱정교사기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푸트라는 사람이 이제 사용했던 이제 푸트는 이제 캐나다 선교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이제 나옵니다. 캐나다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아까 했던 1908년에 처음으로 이제 나온 문헌이 이제 루터 문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칼뱅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포 3년의 연설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은 이제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루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 전체를 이제 다루는
소위 이제 종교개혁 역사책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 푸트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있죠. 자, 처음부터 나오는 용어, 갱정교. 이게 뭘까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용어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뭐랬죠? 영어로 써서 그냥 발음대로 프로테스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푸트는 이거를 계속 영어로만 이렇게 발음대로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용어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쓴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갱정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 개신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신교에 해당하는 용어가 뭐였냐면 야소교였어요. 천주교를 구교에 썼기 때문에 그 천주교에 반대되는 용어로 우리가 개신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 했냐면 야소교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러죠. 그죠? 야소교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야소교라고 하기에는 원래의 표현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라고 하는 신교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쓴 내용이 뭐냐면 종교 개혁에 해당하는 용어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종교 개혁 역사니까. 그죠? 그래서 쓴 표현이 뭐냐면 갱정거입니다. 무슨 얘기죠? 갱신한다. 어떻게? 바르게 갱신하는 종교. 그래서 갱정교라고 하고 나중에는 개정교라고 바뀌고 순서대로 갱정교, 개정교, 그 다음에 개신교.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변화의 순서죠. 자, 이건 뭐죠? 그러면 어그스복 신도대략, 아우구스부르크 요리문답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신도들의 대략 요약한 것. 그죠? 이게 용어고요. 이거는 알죠? 사보나롤라. 이제 지금도 쓰이는 용어죠. 당시 이제 이태리 프렌치의 종교개혁자. 이건 뭐죠? 스윙글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콜렛은 혹시 아시나요? 콜렛은 당시 이제 잉글랜드에 있었던 종교개혁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콜렛이라고. 지금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보면 이제 이미 1900년대 초반에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소개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뭐죠? 갈빈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인공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칼뱅인데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썼냐면 이것을 그냥 갈빈이라고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사람 이름인지 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뒤에다가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주로 한자를 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갈빈이 처음으로 우리 문헌에 이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라스마스, 이건 뭐죠? 라스마스. 앞에 하나 뭐 붙일까요? 에라스무스. 알죠? 자, 이건 뭐죠? 마틴 부케르. 그렇죠. 마르틴 부처, B-U-C-H-E-R. 그거를 부케르라고 읽은 거예요. 근데 마틴 부케르가 누군지 아시죠? 칼뱅한테 큰 영향을 주었던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인데 이 마틴 부케르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름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루터 대학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틴 부처의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포션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부처하고 포션하고 도대체 어디서 연결이 되는 걸까? 어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포션이 바로 부처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존 위클리프죠? 이거는 뭐죠? 스위슬란트. 우리가 이제 지금 스위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위스에 대한 영어 이름이 뭐죠? 스위tzerland죠. 그죠? 그러니까 스위슬란드 나온 겁니다. 하스는 위클리프랑 연관해서 보면 알겠죠? 누굴까요? 요한 후스, 얀 후스. 그 후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뭘까요? 덴마크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민랑톤. 아까는 이게 뭐였어요? 민랑돈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민랑톤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쉬덴. 이거랑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덴마크와 스웨덴은 루터파 교회가 되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요. 이건 뭐예요?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스코틀랜드. 역시 스코틀랜드고. 이건 뭐예요? 네덜란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게 계속해서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1915년에 갱정후 사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온 책. 이것은 이제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갱정교 사기를 이제 푸트가 썼는데 그 다음 해에
1915년에 왕길지라고 하는 이제 호주 장로교 선교사인데 겔슨 엥겔입니다. 한국말로 이제 왕길지예요. 이 사람이 이제 경정교 사기는 이제 종교개혁 역사에 대한 책이니까 최초로 이제 교회사 서적을 쓰긴 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대한 것만 썼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부분적인 역사니까 이제 왕길지가 한 건 뭐냐면 교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통사를 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중요한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일고는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교회 변증론, 그러니까 고대교회, 초대교,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를 하나를 썼어요. 이것을 이제 1, 2고, 그러니까 초대와 중세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소위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책, 소위 교회사의 제2권. 이것은 뭐냐면 갱정은 뭔지 알죠, 그죠? 갱정은 아까 종교기기였으니까 아까는 갱정기였죠. 이건 뭐예요? 갱정 후사기,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역사를 얘기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처치 히스토리의 그 이후 시대, 영어로 나옵니다. 포스트 리포메이션 피리어드,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그 이후 시대를 이제 다루는 역사.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사 통사이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용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것처럼 갱정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를 얘기할 때 후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붙었습니다. 갱정교, 그다음 갱정후 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갈뱅. 똑같이 이제 갈뱅 유지되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한자를 이제 이름으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를 읽으면 안 되고 그냥 발음으로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용어 하나 나옵니다. 대적 갱정 시대. 그렇죠. 대적 갱정 시대. 갱정 시대는 뭐예요? 종교개혁이니까 종교개혁을 대적하는 것. 영어로 친다면 카운터 리포메이션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대적 갱정 시대라고 번역을 했고 이후에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반종교개혁,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표현 안 쓰고요. 캐톨릭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건 뭘까요? 동편교회. 그렇죠. 동방교회. 우리가 이제 캐톨릭과 종교개혁의 역사는 주로 서방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서방에서 일어난 일 말고 동쪽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동편교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게 뭐예요? 메토디스트 교파. 이게 뭘까요? 이거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 이제 감리교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초기의 감리교가요. 자기네 지금 1915년인데 우리가 지금 감리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감리교가 처음부터 쓰였던 이름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미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임이 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이제 메소디스트라는 이제 의미죠. 근데 이것을 중국에서 미국의 메소디스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한자로 미임이 우리식으로 읽으면 미임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나라 처음에 썼을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교파 감리교의 이름을 미임이 교파라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감독이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감리교 이름이 바뀌죠. 근데 거기서 정착되기 이전에 선교사들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교파 얘기를 쓰면서 이제 메소디스트라는 표현을 이제 영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쓴 표현이 메토디스트 교파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용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거 보통 제처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보통 제처. 보통 제처. 자, 뒤에 있는 영어, 이게 라틴어 표현이 있죠, 그죠? 로키 커뮤네스. 이게 뭘까요? 뜻으로 친다면 로커스 플레이스, 플레이스 오브 common things, 공통의 것들에 대한 이제 로커스 자유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한국에서 뭐라고 주로 이제 번역을 하냐면 멜랑이토니슨 유명한 조직 신학서가 있습니다. 칼뱅의 기독교 혁명 이전에 이걸 우리가 한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신학 총론이라고 번역을 했죠. 크리스천 다이스트에서. 근데 그게 원래 제목은 뭐냐면 이겁니다. 공통 논제들의 장소. 그러니까 이건 주제라는 의미, 어떤 면에서는 주제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공통 논제들을 논하는 장소. 그러니까 신학 서적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제 주로 이제 주제들을 논하는 조직 신학서를 표현할 때 우리가 로키 커뮤네스라고 하는 이제 원래 라틴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도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통일된 번역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신학 총론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공통 논제집 막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1915년에 한국에 처음 나온 이 개신교 후기의 신학서에 이거를 보통 제처라는 표현으로 써놨단 말이죠. 보통 제처. 보통은 이제 커뮤니스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로케는 이제 장소, 여러 가지들의
장소들 이렇게 복수니까 이렇게 쓴 거죠. 굉장히 꽤 좋은 번역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작업이 이미 100년 전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유산으로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1929년 넘어가면요. 자, 이제 중간에 또 보면요. 표에 보면 1916년과 23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책 얘기를 쭉 했는데요. 책 중간에 새로운 책이 나오기 전에 1916년과 23년에 평양신학교에서 교과목으로 가르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교회사를 4개의 시대로 나눈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고시대, 중세시대, 그 다음에 갱정 전, 갱정시,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과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때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갱정 후, 그러니까 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당시 수업을 했는데 이것이 필수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갈빈 도리,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아직 책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칼빙이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 칼빙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평양신학교에서 교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보여주는 증거죠, 그죠? 그 다음에 뇌혁사 보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책 하나가 등장합니다. 책이 아니라 이제 과목 하나가 등장해요. 이 과목이 뭘까요? 뇌혁사가 누굴까요? 뇌혁사. 옆에 나오죠, 그죠? 뭐 누구냐면 존 녹스입니다. 뇌혁사. KNOX거든요. 녹스인데 이거를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뇌혁사라고 썼어요.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그대로 바꿔와가지고 뇌혁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루터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뭐냐면 로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득. 아까는 이제 루터였죠, 그죠? 그냥 그대로 발음을 해가지고. 자, 이걸 보면요. 1916년에 한국에서 교회사를 전 과목으로 다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라고 하는 일종의 정체성이 드디어 신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루터라고 하는 초기의 이제 종교의 시작 인물, 그 다음에 장로교의 중심 인물인 칼뱅, 그 다음에 진짜로 장로교 자체를 창시한 인물이 누구예요? 이게 녹스란 말이죠. 녹스를 1916년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존 녹스를 한 과목으로 배워본 적이 있어요?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일부 있겠지만 제가 총신 가서 물어보고 고심 가서 물어보고 합신 가서 물어봐도 이 녹스를 한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도 없을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녹스에 대한 책이 번역돼서 우리한테 유통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요? 1916년에 이미 녹스에 대한 과목이 신학교에서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시작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교과를 또 보면요, 교회사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3년에 가면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교회사를 6개로 나눴습니다. 사도시대, 초대, 중세, 그 다음에 갱정시대, 갱정후시대, 근세. 지금까지도 계속 갱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장로교 역사를 다룹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들이 자기네 나라 장로교 역사를 선교사들이 자기네 나라 역사를 다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특이한 건데요, 중국 장로교 역사 헌법, 그 다음에 일본 장로교의 역사 헌법.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장로교를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국 장로교 얘기할 때 한국 장로교만 얘기해가지고는 이것이 얼만큼 이제 의미가 있는 작업인지, 어떤 의의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지 않으면 한국 장로교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1916년에 일본 장로교와 중국 장로교가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역시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중국 교회사, 일본 교회사, 장로교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를 배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없단 말이죠. 근데 이미 1923년에 나름대로 이런 종류의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100년 전에 한국 교회의 신학교와 여러 출판물들이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작업들이 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책으로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다 신학생들,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만 유통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제 아카데미가 활성화된 시대이긴 하지만 이 아카데미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의 그 세계하고 일반 교인들의 세계는 너무 다르죠.
일반 지금 현재 지역교회 교인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되고 지성이 이제 유통될 수 있는 시대인데도 이렇게 어렵단 말이죠. 이게 서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근데 지금까지 했던 이런 중요한 어떤 작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신학생들한테만 유통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아무도 칼뱅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그런 때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916년에 시온 산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 예명이에요. 시온 산인이라고 하는 예명의 이분이 당시 이제 신문에다가 지금까지는 이제 책이었는데 신문에다가 처음으로 기독교 신문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당시에 유명하고 많이 읽혔던 이제 기독교 언론입니다. 여기에다가 갈빙 약한전이라 그래가지고 칼뱅의 이제 전기, 그러니까 최초의 전기인 거죠. 한국에서 나오는 최초의 칼뱅 전기를 아주 짧게 이제 소개해서 이제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시온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 일본의 이제 송영문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의 글을 이제 일본어로 된 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실었던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1923년에 오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역사 인물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여기에 이제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 40명에 대한 짧은 전기를 이제 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1번째로 이제 칼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글이에요.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이게 또 이제 일종의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거의 다 나름대로 일종의 최초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최초예요. 자, 24년에 김인영이라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논문 형태로 처음으로 이제 칼뱅을 이제 다룹니다. 근데 종교개혁과 요한 갈빈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이제 갈빈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논문으로서 최초로 이제 칼뱅을 다룬 첫 번째 글이 이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김인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인이 아니고 이분은 이제 평양신학교 학생도 아닙니다. 이분은 누구였냐면 감리교 목사인데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지금 옛날에 협성신학교였어요. 협성신학교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신학세계라는 것이 있었고 장로교에서 발행하는 이제 신학 잡지는 신학진암입니다. 근데 신학진암회가 아니고 감리교 잡지인 신학세계에 칼뱅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칼뱅 논문이 실린 데가 어디냐면 신학진암이 아니라 신학세계라는 데예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이제 일인 거죠. 이 일이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926년에 윌리엄 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푸트입니다. 우리가 1913년에 갱정교 사기를 썼던 바로 그 푸트인데 그 푸트가 13년 이후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분은 이제 선교사지만 나름대로 일종의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통사를 쓰고 난 다음에 13년 뒤에 이것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장로교인으로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종의 이제 그 신학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교사로서의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책을 쓰는데 두 번째 책이 뭐냐면 존 녹스의 평전입니다. 당시의 표현이 이제 녹스의 활이거든요. 생활 활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Life of John Knox, 존 녹스의 생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녹스와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글을 이제 만들어냈죠. 이것이 이제 처음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녹스에 대한 과목이 19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장로교 신학교 안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면서 한국에 녹스에 대한 글이 없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때 과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6년이 되면 아예 녹스의 생애를 다루는 칼뱅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녹스의 전기가 이미 26년에 또 등장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과 1920년대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장로교 정체성을 이제 강조하는 작업이 이미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녹스에 대한 글을, 녹스에 대한 생애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의미 있는 작업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책이 굉장히 특이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 보면요, 녹스, 아까 녹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푸트가 보세요. 그러니까 푸트가 1913년에는 자기가 이 종교개혁사에 대한 글을 쓰면서 종교개혁에 해당하는 개신교를 뭐라고 불렀다고 얘기했나요? 갱정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13년 이후에 푸트가 새로 책을 쓰면서는 갱정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개정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 바꿔요. 그러니까 녹스 이 푸트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의 변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변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갱정교에서 개정교로. 그 다음에 이제 상제는 아시죠? 상제는 이제 신에 대한 이제 중국식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녹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도시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에딘버러. 전도 에딘버러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국, 군함, 선조, 노예. 이건 뭘까요? 법국이 어디예요? 프랑스죠. 독국은 이제 독일이고 법국은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군함의 선조 노예가 뭔데요? 선조 노예가 뭐죠? 배에서 조력하는 노예로 끌려갔다. 누가? 존 녹스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이 종교개혁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 군함을 이제 불러들이죠, 그죠?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그때 이제 프랑스 군함에서 잡혀가가지고 프랑스의 이제 그 갤리선에 노예로 가서 이제 노를 젓는 이제 노예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녹스의 그 생애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이제 재미있는 내용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저항권, 그 다음에 민본주의, 언론 자유, 국가의 독립적 자유 개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이 이제 녹스의 종교개혁을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거나 장로교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녹스가 신학적으로 뭐 칼뱅이나 뭐 베자 같은 사람에 비해서 딱히 이렇게 특별하거나 이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녹스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녹스가 발전시키는 개혁파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정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주로 이제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구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베자 때에 가면 이거 좀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당시 이제 베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 위근호나 개혁파 사람들이 무지하게 이제 죽어나가는 사건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저항감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렇게 사악한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부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이 우선이므로 그에 저항하는 그에 반대되는 정부는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인물이 베자예요. 근데 이 베자가 이제 그 얘기는 프랑스라는 이제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키는 인물이 누구냐면 존 녹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존 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이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이제 또 이렇게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과 저항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저항해서 이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일종의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상을 이제 확장시키는 것이 존 녹스죠. 그러니까 녹스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개혁파 정치사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녹스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개혁파 정치사상의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 안 됐습니다. 20세기 정도가 와서 20세기 말 정도가 와서 1990년대나 돼서 이런 얘기를 막 처음 하기 시작하고 근래에 이런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과 재작년에.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에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칼뱅주의 내부에서 소위 저항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제 봤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1926년에 썼던 이 후트의 이 글에 이미 저항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칼뱅주의 사상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사상의 함의가 이미 1926년에 우리한테 소개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29년에 누엘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걸 번역서입니다. 루터의 위적이라 그래가지고요. 당시 이제 미국 감리교 독일 선교사였던 이제 누엘슨이라는 사람을 당시에 백남석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감리교인이자 당시에 이제 연희전문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분. 백남석이란 분은 이제 또 뭘로 유명하냐면 현재명 씨가 쓴 가을이라고 하는 그 노래 있죠. 근데 저 노래를 좀 부르기는 좀 그렇고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알죠? 그 가사를 쓴 분이 백남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아주 유명한 이제 시인이자 이제 영문학자였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냅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 사람이 쓴 책을 이제 아까 루터 기략 이런 것도 봤지만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1929년이 되면 한국에
소위 번역가라고 하는 한국인 번역가라고 하는 집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전의우, 뭐 이렇게 박규태, 뭐 이런 분들 있죠, 그죠? 우리 그 전설의 오현미, 그 전설의 그 번역자 라인들이 계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분들의 시작이 누구냐면 백남석이다. 우리는 이제 백남석을 찾아가야지 이제 우리의 이제 그 계보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책이 하나 나온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쓴 중요한 이제 재미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짠 허스. 이거 누굴까요? 짠 허스. 이안 허스예요. 또 그다음에 보헤미아죠, 그죠? 위튼버그. 아까 얘기했던 비텐베르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책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통일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학계에서 이렇게 통일된 기준을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번역하는 사람, 쓰는 사람에 따라서 말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33년입니다. 자, 그 다음 해에 한치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1933년이 되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지금까지는 선교사들이 썼죠, 그죠? 선교사들이 쓰거나 이제 번역한 책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그냥 강연한 거 말고 논문 짧게 쓴 거 말고 하나의 책으로서 종교개혁에 대한 책을 처음으로 써낸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이제 한치진이라는 분이에요. 한국인 최초의 이제 종교개혁사 저술가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최초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한치진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33년에 이런 종류의 책이 나오면 이 책을 쓸만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막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1930년대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소위 신학자군이, 한국인 신학자군이 등장한 때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20년대에 유학을 가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신학교에서 처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될 때죠.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박형용이나 좀 있으면 박윤선, 그 다음에 뭐 김재준, 뭐 송창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한국으로 이제 신학의 이제 첫 번째 계보를 만든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종교개혁이나 또는 이제 칼빈의 정기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썼냐면 한치진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한치진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고 당시 일본과 유학에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철학자이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감리교 신자예요. 감신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화여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화여전,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가 이제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사를 쓰지만 이 종교개혁을 신학의 역사로 쓴 것이 아니고 일종의 철학 또는 이제 일종의 인문학적 이제 배경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제 한치진도 그렇고 아까 백남석 얘기도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1930년대에 처음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종류의 종교개혁 관련된 서적들이 있는데 지금보다도 오히려 소위 접근 방식이 더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얘기하고 신학 얘기하고 이제 이런 루터 칼뱅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주로 다 누가 하고 있냐면 한국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고 있죠. 그죠? 역사가들이나 또는 이제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거의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면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루터 강의를 할 건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면에서 신학계를 벗어난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루터에 대한 전기를 썼어요. 하나가 역사학계 서울대 역사학과에 있는 박흥식 교수가 책을 하나를 썼고 그 다음에 사회학과 독일 카셀에서 이제 연구하는 베버 그 다음에 진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덕연 교수가 처음으로 루터에 대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신선하고 탁월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거나 신학계는 도무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사실상 한국에서는 거의 100년 동안 맥맥이 끊긴 상태였는데 2017년인 작년에 처음으로 두 권의 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929년과 1933년에 이미 백남석과 한치진이 물론 두꺼운 책은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신학자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인문학자, 영문학자, 철학자들이 이미 종교개혁에 대한 작업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과거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34년입니다. 1934년이 되면 이제 드디어 1930년대가 되면서 드디어 신학계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사실상 장로교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칼빈주의 교파가 시작이 됐지만 칼빈주의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목사들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한 것이 1909년이 가서 처음 막 가르쳐지기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칼빈주의 교파로 세워졌지만 내용상 칼빈주의는 아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제 복음주의 교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학생들에게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사실상 우리가 감리교랑은 다르고 루터파랑은 다르고 캐톨릭이랑은 다르다라는 일종의 정체성을 사실상 한국에 있는 장로교가 구체화시킨 계기는 1930년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누엘슨이나 한치진의 책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공식적으로 신학교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934년 평양신학교 교수진 당시에 유학파들인 거죠. 한국 최초의 이제 장로교 유학파인 남궁혁 교수, 송창근, 박형용, 최필근, 그다음에 이제 송창근 아까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김재준, 이눌서, 라부열, 곽안연, 그죠? 이 중에서 이눌서, 라부열, 곽안연 이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들이고요. 그 앞에 있는 이 네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당시의 이제 신학자들인 거죠. 나중에 이제 한국 교파 분열에 이제 책임을 지게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유학파들입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고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들이죠,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이면서 드디어 1930년대가 되면 한국에서도 드디어 선교사들의 영향을 벗어나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까지는 선교사들이 신학교에서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그 다음에 이제 정리도 안 된 용어로 가르치는 칼빈주의에 대한 몇 마디들 이것이 한국에서 소개된 거의 유일한 칼빈주의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칼빈주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물론 이제 영어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처음으로 최초의 유학파들이 생기면서 이분들도 놀랬겠죠. 한국에서 자기가 배웠던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배웠던 아주 성경 공부에 거의 비슷한 그런 종류의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분들이 처음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갔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뭐 프린스턴 신학교, 그 다음에 이제 뭐 네덜란드 캄펜 신학교 이런 학교를 갔는데 역사적 칼빈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세기, 17세기 얘기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이거를 장로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감리교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분들 처음 딱 유학을 갔는데 그냥 선교사들한테 성경 공부나 이제 간단한 이제 몇 가지 얘기만 들었던 거죠, 그죠? 선교사들은 그냥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유학을 갔는데 이 감리교는 좀 더 이렇게 진보적이고 자유로우니까 뭐 이렇게 빨트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판넨베르크 뭐 이렇게 슐라이 얘기 듣고 웨슬리뿐만 아니라 들으니까 이게 완전 얼마나 신천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천지 말고 신천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상 감리교나 장로교나 목사고 뭐가 다 똑같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학을 가서 드디어 내가 믿는 장로교는 감리교랑 다른 거구나. 내가 믿는 이 감리교는 장로교랑 다른 거구나. 정말 다른 이제 신학적 입장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처음으로 소위 이제 각성을 하고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내가 이거를 한국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돼라고 막 가슴에 이제 사무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1930년대부터 확고하게 감리교 신학과 장로교 신학이 두 개의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기는 1930년대부터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유학파의 귀국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교회에서 소위 교파주의의 탄생은 언제냐면 1930년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신학진함에다가 당시에 칼뱅 탄생 425주년, 장로교 선교 50주년 특집 이제 논문 7편을 실으면서 사실상 이것이 이제 사실상 한국에서 종합적인 칼뱅 연구의 첫 스타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학파의 한국인들이 대거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얘기했던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글을 이제 썼다 그러면 김재준은 당시에 또 한 명의 이제 나중 기장 탄생의 이제 선구자죠. 김재준은 당시에 칼뱅의 이제 그 설교 한 편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건데 이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칼뱅의 원전이 등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에 해당하는 칼뱅주의에 대한 논문도 특별한 거지만 한국에 처음으로 원전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학 논문은 원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935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935년에
김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이제 칼뱅에 대한 이제 전기인데요. 칼뱅의 생애와 그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전기를 이제 두 번째로 펴냅니다. 2차 뭐죠, 그죠? 라이프 앤 워크이죠, 그죠? 이제 책을 써내면서 칼뱅 전기를 이제 썼는데 무려 200쪽. 그러니까 200쪽이면 꽤 두툼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칼뱅 전기가 1935년에 이제 등장했죠. 한국 사람이 쓴 거고요. 당시 일본에 이제 유학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썼던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라스부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가진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주의와 개신교를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 통합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복음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캐톨릭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용어상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 복음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주의라는 단어하고 개신교라는 용어를 이제 동일시하면서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에는 개신교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제 드디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가 됐다 이러면서 소위 이제 한국의 이제 복음주의 논의를 첫 번째 시작한 인물이 바로 이제 이 김태복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모르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복음주의 논의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21세기에, 그죠? 그분의 일종의 이제 선조가 되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다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7년에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제 당시 이제 선교사죠. 선교사가 신학 진함에 이제 칼뱅주의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논문을 세 차례 기고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칼뱅에 대한 논문, 칼뱅 자체에 대한 논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 또는 이제 역사적인 의미에서 16세기의 칼뱅과 17세기의 칼뱅주의 사이에 차이점과 연속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이 이제 하밀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칼뱅뿐만 아니라 17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발전들,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고백들과 뭐 도르트 신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많은 이제 베자를 비롯해서 뭐 튜레틴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이제 신학적인 발전상들, 스콜라주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한 인물이 해밀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같은 해에 박형룡이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보는 거예요. 박형룡이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이제 칼뱅주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위 이제 칼뱅의 생애 말고 칼뱅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칭의도 있을 것이고 예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구원론, 성찬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말하자면 이제 신학으로서의 칼뱅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를 처음 시작한 인물이 바로 이제 박형룡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자기가 책을 쓰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레인 베트너의 칼뱅주의 예정론은 지금도 유통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박형룡이 1930년대에 새롭게 이제 한국식 칼뱅주의의 일종의 소개를 맡은 최초의 인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8년에 이제 김태묵이 이제 칼뱅주의 심장으로서의 예정론에 대해서 3회 또 이제 기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궁혁이 39년에 칼뱅주의 사상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0년이 되면 이제 박형룡이 칼뱅주의와 신칼뱅주의를 이제 번역을 해내면서 드디어 이제 신칼빈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런 종류의 내용이 1940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를 보면 역시나 1930년대 이 유학파들의 이제 등장과 함께 한국의 소위 이제 교파, 교파주의 또는 이제 고백주의적인 어떤 신앙으로서의 칼뱅주의가 처음 등장하는 계기는 1930년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40년까지 일단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940년과 함께 사실상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제 거의 난장판이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1938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죠. 신라 참배 거부하면서
그 다음에 1940년까지 신학 진학이 1940년까지 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문을 이미 38년에 닫았는데 2년 동안 더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호에 실은 것이 이제 박형룡의 글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예 이제 이것도 이제 폐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박형룡과 박윤선처럼 보수적인 사람들은 신화 참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만주로 이제 일종의 이민을 가고요.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이제 신학 교육을 하면서 이제 신화 참배를 거부하는 형태로 이제 거기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에 남아서 있었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기장이 되는 한신대학교가 되는 그 라인인데 대표자들이 이제 김재준, 송창근, 이제 최필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라인이 두 개로 쭉 나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1940년대까지 이것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1938년도에 시작되었던 30년대에 시작되었던 칼뱅주의적 정체성이 이제 1950년대에 다시 이제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1950년대가 되면 이제 고려신학교죠. 1952년에 고려신학교가 생기니까 고려신학교에서 이제 박형룡의 뒤를 이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칼뱅주의 학자로 이제 명성을 떨치게 되는 박윤선이 이때부터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소위 이제 개혁교회 칼뱅주의에 대한 소개를 막 시작하게 되는데, 박윤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박윤선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박형룡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인 칼뱅주의자지만 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로 미국식 개혁파를 소개를 했다 그러면, 이 박윤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에 직접 가서 유학을 했던, 그러니까 유럽에 있었던 개혁파를 소개한 이제 경험한 유일한 인물, 첫 번째 인물이 이제 박윤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윤선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다가 미국을 거치지 않은 형태의 이제 칼빈주의, 그러니까 유럽형 칼빈주의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인물이 이제 박윤선인데, 이것이 이제 1950년대에 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로 이제 고신 라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박윤선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는 보면요, 김재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좀 보수적인 라인에 있는 그 장로교인들은 주로 이제 한신이나 주로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 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칼빈 장로교라고 하지만 사실 뭐 자유주의자 아니냐, 그러니까 뭐 칼빈에 대해서 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분들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로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하면서 주로 이제 바르트와 관련된 이제 일종의 개혁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 소위 신정통주의 라인에 있는 분들이죠, 그죠? 그 바르트인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세기의 소위 칼뱅 연구의 르네상스를 이루게 된 계기는 소위 바르트와 바르트의 후계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분들의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칼뱅에 대한 연구를 이만큼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학문적으로는 이제 소위 바르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문헌들을 생산해내고, 그다음에 원전들도 다 번역한 사람들이 거의 다 바르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칼뱅주의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50년대에 칼뱅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950년에 우리가 이제 파커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칼뱅 연구를 하다 보면 지금도 나오는 인물이면 J.H. 파커라고요. 근데 이 J.H. 파커가 쓴 칼뱅의 정기를 처음으로 번역한 인물이 김재준입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칼뱅주의, 그 다음에 이제 박윤선이 이제 아주 보수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칼뱅주의를 헬레 미터라고 하는 책, 지금도 나오죠. 이 책들이 이제 처음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정경연이라고 하는 이제 진보적인 라인에 있는 한신 쪽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신약학자인데 칼뱅의 생애와 신학사상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온 한국 사람이 쓴 두 번째 칼뱅 정기는 신약학자가 쓴 거죠. 그것도 이제 한신 라인에 있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라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모든 걸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60년대, 70년대부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 칼빈주의 서적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위 원전의 이제 한국의 소개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는 칼빈의 가장 중요한 책들이 이제 이때부터 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의 요약한 책을 이종성이 이제 1960년대에 이제 번역을 해내고, 이종성은 소위 이제
그 제2세대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 그 교파가 분열된 상태 이후에 소위 이제 그 통합 측 라인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제 이종성이죠. 그러니까 이종성이 이제 기독교 강요의 요약집을 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가 처음으로 이제 원전이 번역돼서 나오는데 1564년에 이제 신보균 합신에 나중에 그 전엔 총신이었고요. 한철아 박사는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소천하셨죠. 이분들 저희 한국의 이제 가장 중요한 칼빈주의 학자들의 이제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책을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1, 2, 3, 4권이 이제 77년에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977년이 되면 우리에게 이제 기독교 강요가 이제 전권이 들리게 되죠.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원전 번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로 번역이 된 것을 한국말로 이제 재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중력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1962년에 이제 칼빈 특집호가 또 나오게 되고요. 쭉 이제 이어가다 보면 이제 이때부터는 보세요. 이제 핵심만 얘기합니다. 1960년, 70년대는 이제 우리에게 칼뱅주의에 대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작업들이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학 연구회가 결성이 되고 기념 논문집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칼뱅주의 학자들의 단행본들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60년대 보시면요, 70년대 보면요, 한 2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가장 전문적인 서적들이 하나씩 다 번역이 되면서 이제는 소위 이제 교파주의 신학 또는 이제 교파의 차이를 강조하는 신학들이 굉장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이제 계기가 1960년, 70년대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제 칼뱅 전공을 하는 학자들의 이제 그 구성 배경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80년대를 보시면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칼뱅을 소개하는 라인은 거의 전적으로 박윤선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다 미국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면서 미국 사람들과 미국 학자들의 눈으로 본 칼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용어도 그렇고 다 이제 영어식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얘기하면서 칼뱅에 대한 이름을 쓰면서 갈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칼빈 이렇게 썼죠, 그죠? 그러다가 한국에서 드디어 프랑스 사람인 칼뱅을 영어인 갈빈 또는 칼뱅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면서 일종의 센세이션, 용어상 센세이션 일으키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이제 1984년에 프랑스에 가서 스트라스부르에서 처음으로 이제 칼뱅 연구를 하면서 칼빈이 아닌 칼뱅을 연구하고 온 첫 번째 인물, 이분이 바로 이제 이수영 박사. 나중에 장신 교수가 되셨다가 나중에 세문안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가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칼뱅으로 이제 표기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갈빈, 칼뱅 됐다가 초반에 막 칼뱅 막 우기고 막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칼뱅 우리가 이제 빨이라고 이제 쓰지 않고 팔이라고 쓰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이제 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쌍비읍, 쌍기읍 이렇게 쓰지 않는 원칙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칼뱅으로 이제 타협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좀 이렇게 진보적인 라인 또는 이제 에큐메니컬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또는 이제 학문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신학계 바깥에 있는 교류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칼뱅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좀 더 보수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미국 영향 하에서 칼뱅으로 이제 표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칼뱅이라는 표현이 칼뱅과 칼빈으로 이제 거의 양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양호, 박건택 이제 총신에 계셨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 또 중요한 이제 작업 중에 하나는 이제 주석들이 번역이 되고 칼뱅 작품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선집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이건 박건택 교수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헌입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강요가 하나의 이제 버전에서 여러 가지 버전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영어에서 중력된 기독교 강요는 이제 성화가지 판이 이미 지금 출판이 돼 있고 처음으로 이제 라틴어판에서 원전 번역한 이제 책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이 아니라 기독교 강요의 초판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도 글도 문병호, 양낙한 교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원전이 이제 좀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80년대까지만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또 왜 안 하고 있냐면
1990년대, 2000년대는 너무 복잡하고 또 이제 너무 많아져서 이것을 이제 구획화돼서 정확히 이해가 힘듭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뱅과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관계가 이제 뭐냐? 제가 이제 정리한 특징인데요. 한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초기에는 소위 이제 개혁파 또는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는 교파가 형성된 것은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은 1880년대고 교파로 형성되고 조직이 형성된 건 1907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 교회의 칼뱅과 칼뱅주의가 본격적으로 일종의 정체성으로 소개된 것은 1930년대 가야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뭐 좀 엄격한 이제 칼뱅주의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를 굉장히 욕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제 칼뱅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뭐 처음부터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다 제대로 안 가르치고 철저하게 이렇게 완역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뭐 대충 12신조로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교라는 것의 특징, 선교라고 하는 운동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맥락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신학교와 교회의 괴리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목회자와 신학교에 1900년대 해방 이전에 나름대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지금 보더라도 꽤 의미 있는 신선한 칼뱅주의의 문헌들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전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이런 작업들이 기존 교회, 현장 교회와는 거의 관계없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엄청난 네트워크들이 있고 출판이 굉장히 활성화된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신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이런 아카데미에서 유통되는 내용하고 기존 교회는 정말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SNS에서 하는 세상도 다른 세상이고 그 다음에 시청 앞에서 일어나는 세상도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수많은 기독교회들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우리가 굉장히 좌절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전에 1930년대, 40년대 상황이면 이것이 더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소개가 됐지만 이것이 교회와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한국에서의 장로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장로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미국식 칼뱅주의의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칼뱅주의가 본고장인 프랑스나 스위스보다는 주로 미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화된 형태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박윤선이 네덜란드식 칼뱅주의를 가져오기 이전에는 우리가 칼뱅주의를 미국화된 형태 말고는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떤 면에서 박윤선 같은 경우도 박윤선도 네덜란드에 가긴 했지만 미국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화된 형태인 경우들이 많고 미국화된 형태의 칼뱅주의는 또 이제 원래의 본토랑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상 아직까지도 우리가 본토의 칼뱅주의랑 좀 이렇게 좀 괴리가 되어 있는 면이 지금도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부터 2000년대 이후에는 정말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남아프리카 출신의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용어도 다양해지고 접근법도 다양해지고 해석도 다양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요, 신학계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조성하는 연구들이 활성화됐고, 부분적으로 이제 원전 자료들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믿지 않고 정말로 그랬는지를, 정말로 그런지를 원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조금씩 도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원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제 원전 작업을 할 수 있는 소스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여전히 좀 부족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토착화가 미비합니다. 양쪽으로는 칼뱅에 대한 책이 정말 많고, 칼뱅에 대한 논문도 무지하게 많고, 끊임없이 이제 뭐 칼뱅 학회, 개혁 신학회, 뭐 한국 개혁 신학회, 뭐 무지하게 많은 학회들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런 칼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 칼뱅주의가 한국에서 토착화되어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세계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칼뱅주의 신학 또는 이제 한국인이 새로운 해석을 내리면서 서양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제 니네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이런 작업을 했어라고 위한 그런 종류의 칼뱅 신학 또는 칼뱅 교회, 칼뱅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외국에다가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직은 우리가 토착화 또는 한국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교회와 이제 칼뱅주의의 역사, 흐름을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